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이두용 감독의 증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향년 82세를 늘기로 별세하신 이두용 감독은 한국 장르 영화의 개척자 또는 한국 액션 영화의 대부로 불리며 한국 영화사에 굵은 족적을 남기신 감독입니다. 작고하시기 전 이두용 감독님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두 닉네임 중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고 여쭤보니까 감독님 개인적으로는 액션 영화의 대부보다는 장르 영화의 해결사라는 명칭을 더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 감독이 한 장르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싫고 다양한 이야기에 어울리는 틀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실제로 이두용 감독은 멜로드라마로 시작해 액션, 사극 등 여러 장르를 섭렵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굴곡진 시대를 반영하는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화 세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두용 감독은 임권택 감독과 함께 1980년대 토속적인 소재의 한국 영화가 국제영화제에 진출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했는데요. 신상옥 감독의 춘향전 이후 20년 만에 1981년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피막이 초청되어 특별 감독상을 수상했으며 1984년 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로 한국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언색땡 흑야에 초청되었습니다. 이런 국제영화제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 곳곳에서 이두용 감독의 회고전이 잇따라 열리게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3년 프랑스 서부 라호셀 국제영화제 회고전과 1994년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초청 이두용 감독 작품전이 열리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회고전이 열려서 박찬욱 감독과 유승환 감독 등 이두용 감독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많은 후배 감독들의 존경과 애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세영 감독에게 연출 수업을 받았던 영향으로 데뷔 초기에는 멜로드라마로 출발했지만 열악한 한국의 제작 여건을 고려할 때 해외에도 팔릴 수 있는 장르는 무엇일까를 고민한 이두용 감독은 액션 영화를 생각해내고 1974년 용호대련을 시작으로 돌아온 외다리 등 일련의 태권도 영화들을 연출하며 본격적인 액션 영화의 장인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이두용 감독의 일련의 태권 영화들은 홍콩의 쿵후 스타일이 아닌 한국 고유의 태권도를 활용한 화려한 발차기를 주로 내세우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후 이두용의 액션 스타일은 많은 후배 감독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한국 영화에서 권격 액션이 주류로 올라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죠. 1980년대 들어 이두용 감독은 당국의 검열 정책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소재를 찾다가 토속적 삶과 동양적 생사관을 그려낸 사극, 그리고 한국적 정서의 에로티시즘을 결합한 일련의 영화들을 발표하며 흥행에서도 성공을 거두었고 해외 영화제와 비평가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초부는 오태석의 동명의 희곡을 원장으로 하는 문예영화로서 이후 토속적 색채의 작품들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었던 작품입니다. 외딴 섬을 휴양지로 개발하려는 업자들의 매수된 무당이 섬을 지배하려 한다는 내용의 공포스럽고 기괴한 소재를 다룬 초부는 이전의 오락적 성향에서 탈피해 작품성과 상업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두용 감독의 또 다른 영화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양반집의 대를 위해 아들을 낳은 후 비밀을 강요당하는 조선시대의 시네리 제도에 대한 비판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두용 감독은 살짝 아쉬운 점을 토로했는데요. 1984년 칸 영화제에서 초청받을 때 경쟁 부분으로 갈지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으로 출품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워낙 영화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없어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으로 갔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차라리 경쟁 부분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고 가끔 생각하신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나도양의 해학적인 향토 소설을 영화한 뽕은 이미숙과 이대근의 해학적인 성적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토속적인 영상을 통해 서민들의 세속적인 성을 해학적으로 담아낸 이 작품은 흥행에도 큰 성공을 거둬 이후 시리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액션 영화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1980년대, 당시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전영록을 기용한 또라이 시리즈는 4편까지 제작될 정도로 매우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나이 또라이가 사회의 악을 일소한다는 코믹 액션물로 젊은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다시 한번 이두영 감독은 흥행 감독의 위치를 얻게 됩니다. 김성종이 쓴 동명서소를 원작으로 한 최후의 증인은 굴곡진 한국 현대사에서 늘 핍박받고 순환당해온 힘없는 민초들의 삶을 증언하는 작품입니다. 한 형사의 집요한 추적극이자 한 여인의 끔찍한 순환사이며 한 남자의 서글픈 고행이기도 한 최후의 증인은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나 영화가 진행되면서 로드무비 형식과 역사 시대국으로 전환되며 여기에 분단 영화적 요소를 적절히 융합시키는 장르적 결합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최후의 증인은 노골적인 반공 영화가 판치던 시절 휴머니즘을 강조한 분단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적 성과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피막은 2024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파묘에 앞서 한국 무속을 소재로 한 오컬트 장르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 체제의 비인간적 사회를 고발하는 피막은 토속적 샤머니즘과 괴이한 성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에로티시즘이 결합된 1980년대 이두영 감독의 주요 연출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인데요. 과부인 며느리가 피막지기와 사랑에 빠지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결을 강요하고 피막지기를 살해하여 호리병에 그 혼을 가두어 버립니다. 세월이 흘러 둘 사이에 난 딸이 무당이 되어 마을에 나타나 자신의 부모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에게 복수를 벌인다는 이야기가 1시간 35분 동안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감독은 이런 복수의 모티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과거 회상 장면을 여러 개의 플래시백이 아닌 약 40분 정도의 단 하나의 플래시백 회상 장면으로 구성하는 독특한 내러티브 구조를 선사합니다. 이두영 감독은 이러한 파격적인 내러티브를 보다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 공포, 추리, 멜로 등 다양한 장르적 요소와 복합적인 미장센 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연출력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는 딥포커스와 와이드 앵글 그리고 롱숏을 기본적으로 결합시키며 전체적으로 심도가 깊은 화면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이런 화면의 조합은 무속적 정서와 굿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색채 조합 역시 빨강, 파랑, 노랑 등 무속의 원색미를 표현하기 위해 색채의 밀도와 농담에 공을 많이 들인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운드 역시 1980년대 영화치고는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공포, 미스테리, 멜로라는 복합적 장르를 융합하기 위한 사운드 디자인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소시즘을 구사하는 장면에서는 강렬한 음악을 사용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전통악기와 무가를 위주로 한 한국적인 토속적 음악의 향기를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자료원 채널은 화면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